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거든요. 서류를 내밀었더니 담당 직원이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빌라가 한 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8평짜리 빌라 하나 달랑 있는 게 뭐가 재산이에요. 그 집 냉장고 열어보면 텅 비어 있거든요. 온수 틀 돈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하는 사람한테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32년을 교단에 선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선생이었거든요. 아파트 2채의 통장 잔고가 늘 넉넉했고 교장 선생님한테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뒷동산 올라가서 우리 동네 내려다보면 저 아파트가 내 거고 저쪽 것도 내 거다. 그런 뿌듯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뛰어올 때면 이 직업 택하길 참 잘했다 싶었거든요. 그게 전부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서 2 아들을 떠안았는데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2억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아파트 팔아서 메꿨고 퇴직금으로 막았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적금까지 깼습니다. 아버지니까 해줘야지, 아버지니까 참아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남은 게 8평짜리 단칸방하고 텅 빈 통장뿐이더라고요. 아파트 2채를 가졌던 교사가 폐지 줍는 노인이 되는데 15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혹시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하면서 자녀한테 먼저 돈을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나중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준비 안 된 노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사람이 어쩌다 폐지 수레를 끌게 됐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1장 교단 위의 사나이 1973년도였어요. 24살에 첫 발령을 받았거든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였는데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6명이 자리에 앉아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키가 작은 애들은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눈빛들을 보는데 아,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월급이 38,000원이었어요. 지금 들으면 웃기겠지만 그때는 그 돈이면 쌀 한 가마에 고기 한 근 사고도 남았거든요. 어머니한테 10,000원을 드렸더니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아들이 선생님이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시절에 초등학교 교사면 동네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가게 주인이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2년 차쯤 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수업 준비를 전날 밤에 꼼꼼하게 해가면 아이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산수 시간에 사탕을 하나씩 갖고 가서 문제 맞히면 주거든요. 그러면 교실이 난리가 나요. 서로 손을 들겠다고 책상을 치는 바람에 옆 반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들여다본 적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좋게 보셨어요. 박 선생, 자네 수업 방식이 좋아. 다른 선생들도 좀 배워야 해. 그 말씀 한마디에 한 달을 날아다녔거든요. 5년 차가 지나니까 제법 중견이 됐습니다. 학년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물어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학부모 상담 때도 박 선생님 반 아이는 걱정 없어요. 그런 말이 돌았어요. 신임 시절에 떨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교무실에서 후배한테 수업 요령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변화가 뿌듯했습니다. 교직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침에 교문 앞에 서면 아이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달려오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전날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기운이 났습니다. 급여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제 존재를 매일 증명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교무실 옆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방과 후에 아이들이랑 토마토를 키웠어요.
물 주고 곁순 따주고 빨갛게 익으면 하나씩 따서 나눠 먹고.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토마토도 잘 키우시네요. 별것 아닌 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억입니다. 10년 차를 넘기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위치가 확실해졌어요. 교감 자격 연수를 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교실이 좋았거든요. 아이들 앞에 서는 게 좋았지 교무실에 앉아서 행정 서류 만지는 건 저한테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교감을 했으면 연금이 더 나왔을 텐데 뒤에 가서야 후회할 일이지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랑 축구를 했어요. 담임인데 같이 뛰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선생님 한 골 넣으세요. 하면서 일부러 공을 패스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넣으면 반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체력이 받쳐줬고 그래서 더 신났지요.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선생님. 그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을 운동회가 제일 좋았어요. 반 아이들 머리띠 색깔 맞춰서 응원 구호 만들고 이어달리기 순서 짜고 어머니들이 김밥이랑 떡을 싸와서 운동장에 돗자리 깔고 나눠 먹고. 그때 아내도 같은 학교에 있었으니까 점심때 합류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와 선생님 부인도 선생님이에요?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1980년도 교사 월급이 20만 원을 넘었을 때 처음으로 적금을 시작했거든요. 매달 5만 원씩. 그게 첫 재테크였습니다. 은행원이 선생님, 이거 3년만 부으시면 목돈 되실 거예요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3년 뒤에 200만 원이 모였는데 그때 200만 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통장을 펼쳐보면서 뿌듯해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20년 차가 넘으니까 월급이 200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어요. 아내 월급까지 합치면 살림이 넉넉했습니다. 1992년에 첫 번째 아파트를 샀거든요. 경기도 분당 쪽이었는데 분양가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때는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은행 대출 3천만 원 받고 적금 깨서 보탰습니다. 입주하던 날 큰아이가 7살이었는데 빈 거실에서 뛰어다니면서 아빠 여기 넓다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아내가 웃으면서 그래도 가구 먼저 놓고 뛰어라 그랬습니다. 텅 빈 거실에 네 식구가 서 있었는데 그 빈 공간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여기에 소파를 놓고 저기에 텔레비전을 두고 아이들 방은 저쪽으로 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1997년에 두 번째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상환이 거의 끝났고 아내랑 차곡차곡 적금을 부어놨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용인 쪽 신축이었는데 임대를 놓으면 월세가 40만 원씩 들어왔거든요. 월급에 월세에 적금 이자까지. 통장을 펼치면 숫자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적금이 3천만 원을 넘겼을 때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러다가 우리 노후 걱정 없겠다. 아내가 웃으면서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우리끼리 제주도 가서 살까요? 그랬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파트 두 채에 적금 3천만 원. 교직연금에 퇴직금까지 합치면 노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리가 확고해졌어요. 후배 교사들이 수업 방법을 물어보러 왔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박 선생님 반에 들어가면 아이가 달라진다 그런 입소문이 돌았거든요. 학기 초 반 배정이 나오면 제 반에 배정받은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박 선생, 이 동네에서 자네만큼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반듯하다. 그게 제가 평생 추구한 가치였거든요. 가정도 반듯하고 재산도 반듯하고 직업도 반듯하고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반듯함이라는 게 전부 제가 만든 허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물어보면 학교 일이 좀 많았어 하고 넘어갔는데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저도 바빴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었으니까 균열이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2장.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복 대신 사복을 입혀서 보냈는데 아내가 새로 사준 운동화를 신고 현관에서 아빠 다녀올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뒷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가방이 등보다 커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아내한테 저 녀석 학교 가방이 크긴 하다 했더니 아내가 금방 커서 가방이 작아질 거예요. 그랬어요. 주말이면 내 식구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딱히 먼 데를 간 건 아니에요. 근처 저수지 옆에 넓은 공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돗자리 펴고 김밥 먹고 아이들은 돌멩이 던지면서 놀고 큰애가 아빠 나 물수제비 할 줄 알아 하면서 납작한 돌을 던지는데 그냥 퐁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면 둘째가 까르르 웃고 큰애는 화가 나서 동생이 웃어서 집중이 안 됐어. 그러고 아내가 웃으면서 아빠한테 배워라 하니까 제가 척하고 던졌는데 저도 퐁 빠졌습니다. 내 식구가 그 자리에서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때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보다 그 웃음소리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 웃음을 지키려고 나중에 돈을 전부 쏟아부은 겁니다. 여름방학이면 속초를 갔어요. 매년 같은 민박집이었거든요. 주인 할머니가 아이고 박 선생님 가족도 오셨네 하면서 수박을 썰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바다에서 뛰어노는 걸 보면서 아내랑 나란히 앉아 있으면 이대로만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파도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옆에 앉은 아내의 체온.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인 줄 몰랐습니다. 큰아이가 4학년쯤 됐을 때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시험지를 들고 와서 아빠 나 1등이야 하는데 제가 같은 학교 교사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척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했더니 그 표정이 얼마나 화나던지 아내가 저녁에 불고기를 해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축하한다고 건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주스로 건배했어요. 그 식탁 풍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장면이었습니다. 둘째는 성격이 달랐어요. 공부보다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도화지에 온 가족을 그려서 가져오는데 제가 제일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왜 아빠가 제일 커? 물었더니 아빠가 제일 힘세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그림을 교무실 책상 유리 밑에 깔아놨는데 퇴직할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나중에 짐 정리하면서 그걸 꺼냈을 때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더라고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뜻이지요. 아내가 참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월급날이면 생활비, 적금, 교육비, 비상금 이렇게 내 통장으로 나눠서 넣었거든요.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살림을 잘 꾸렸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 여유 있어? 하면 걱정 마세요. 다 맞춰놨으니까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모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 장인 장모님은 서울이셨거든요. 추석에 차례 지내고 나면 거실에 둘러앉아서 송편 먹고 아이들은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받으려고 줄을 서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네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산다. 그 말씀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넉넉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에 적금이 불어나고 있었고 맞벌이니까 외식도 자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경양식집에 갔거든요. 돈가스를 시키면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포크를 들었습니다. 큰애가 아빠 우리 부자야? 하길래 부자까지는 아닌데 안 모자라 그랬어요. 그 대답이 정확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모자란 것도 없었거든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끔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남편분이 뭐 하시길래 살림이 이렇게 넉넉해요? 아내가 그냥 교사예요 했더니 교사 월급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비결은 간단했어요. 아내가 돈 관리를 잘했고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했거든요. 새어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1995년쯤이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학원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애는 수학학원, 둘째는 미술학원. 그래도 감당이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부터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주말에 나가자고 해도 피곤해요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직장 스트레스겠거니 하고 넘겼거든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안에 금이 가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3장. 금이 가기 시작했어. 2000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에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텔레비전도 안 틀고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옆에 앉았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펼쳐봤더니 이혼 서류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있는데 읽히질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못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뭐가 모자랐어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내한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육청 소속 남자 교사였다더라고요. 얼마나 됐냐고 물었더니 2년 그러더라고요. 2년이요. 2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던 그 날들, 눈을 안 마주치던 그 순간들, 주말에 나가기 싫다던 그 이유. 전부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는데 그 그림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대신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가? 47의 이혼 서류를 받아드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제까지 내 집이었던 거실이 갑자기 남의 집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게 제일 막막했어요.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한참 예민한 나이잖아요. 아내가 아이들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했는데 저는 아니,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니까요. 이런 건 아버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말 아침에 식탁에 둘을 앉혀놨어요. 큰애가 아빠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따로 살기로 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큰애가 멍하니 저를 쳐다봤고 둘째는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아이를 보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아내가 재산 분할해서 크게 요구를 안 했거든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제 명의였고 한 채는 공동 명의였는데 공동 명의를 정리하면서 아내한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은 맡아줄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서늘했어요. 맡아줄 수 있냐니. 내 아들들인데. 당연하지 했습니다.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가는 날 둘째가 현관에서 엄마 진짜가? 하고 물었거든요. 아내가 아이를 안으면서 뭐라고 속삭였는데 저한테는 안 들렸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시계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저녁을 해야 하는데 밥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아내가 다 해줬으니까요.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질퍽하게 됐거든요. 큰애가 아빠 이거 죽이야? 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그래. 오늘은 특별히 죽이다 했더니 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밤에 아이들 재워놓고 소파에 앉으면 그때부터가 지옥이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인데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왔어요. 혼자 마시면서 천장을 보는데 천장이 뱅글뱅글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좀 더 일찍 퇴근할 걸? 좀 더 신경 쓸 걸?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근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그때 제가 스스로한테 한 말이 있어요. 박일수, 너는 이제 아버지밖에 남은 게 없다. 아버지 역할만큼은 끝까지 해라. 그 다짐이 저를 지탱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다짐이 오히려 저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건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학교에 가면 평소처럼 수업을 했고 집에 오면 서툰 밥을 했습니다. 근데 밤마다 술잔 앞에서 같은 질문만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동료 교사가 박 선생, 요즘 안색이 안 좋아 했을 때 괜찮아요 한마디로 넘겼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어요. 무너지면 아이들한테 기댈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근데 악물다 보면 어금니가 깨지거든요.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해시태그 사장.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라고. 이혼 후 3년이 지나니까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큰애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됐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에 붙었다고 전화가 왔을 때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동시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4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사립대 4년이면 3,6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생활비, 교재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잡아야 한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큰애한테 등록금은 아빠가 낼 테니까 걱정 마라 했어요. 아이가 아빠 괜찮아? 하길래 괜찮다. 아버지가 뭐하러 30년 넘게 일했겠냐 그랬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아파트 한 채는 이혼할 때 정리됐고 남은 한 채 월세 40만 원에 제 월급, 적금, 이자. 이걸 합쳐서 운영을 했는데 큰애 등록금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여유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적금을 깨는 건 아직 이르다고 버텼습니다. 둘째가 2년 뒤에 대학에 갔거든요. 이 아이는 미술을 전공한다고 했어요. 미대 등록금이 일반 과보다 더 비쌉니다.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두 아이 등록금을 합치면 한 학기에 1,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해줘야지요. 아버지니까요. 큰애가 3학년 때 자취방을 얻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 근처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가 있다더라고요. 아빠, 통학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매일 왕복 3시간 넘게 버스를 타는 아이한테 참으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보증금 500에 월세를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적금을 처음 깬 게 그때예요. 3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500만 원을 빼서 보증금으로 줬거든요.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번 깨면 자꾸 깨게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큰애가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직장 월급이 180만 원이더라고요.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180만 원으로 사는 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교통비에 밥값에 관리비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보태줬습니다. 아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둘째도 졸업을 했는데 미술 쪽이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반년을 놀았어요.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 아이를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는 건지 걱정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결국 디자인 학원을 보내줬어요.
6개월 과정에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쯤 적금이 1,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3천만 원이 1,500으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는데 저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퇴직금이 있으니까, 교직연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큰애 결혼 얘기가 나온 게 2007년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더라고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채 30초도 안 가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제가 내야 하니까요. 예식장, 예단, 예물, 신혼여행. 큰 것 빼고 기본만 해도 3천만 원은 든다더라고요. 거기에 신혼집 전세금이 문제였어요. 서울 외곽인데도 전세가 1억 5천이었거든요. 상대방 집에서 반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7,5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적금 1,500만 원을 전부 깼어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용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매가가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대출 잔금 갚고 세금 내고 나니까 실수령이 1억 8천이었거든요. 여기서 전세금 7,500에 결혼 비용 3천만 원을 빼면 남는 게 7,50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사라진 거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두 채였는데 한 채가 아들 결혼 한 번에 날아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한 채가 남아있으니까, 퇴직금도 있으니까. 큰애 결혼식 날 아이가 정장을 입고 와서 아빠 고마워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둘째 차례가 왔습니다. 2011년이었어요. 둘째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상대방 쪽에서 집을 요구한 거예요. 전세든 매매든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서울 외곽 빌라 전세가 1억이었습니다. 상대방이 3천만 원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7천만 원이 제 몫이었어요. 남은 돈이 7,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결혼 비용 2천만 원을 별도로 잡으면 전세금이 모자란 겁니다. 이때 퇴직금에 손을 댔습니다. 1,900만 원을 중도 인출했어요. 그래야 계산이 맞았거든요. 둘째 결혼식에서 아이가 아빠, 나 잘 살게 했을 때 웃으면서 그래,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동도 안 걸고 이제 내한테 뭐가 남았나 그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아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자취방 보증금, 결혼 비용, 전세금. 합치면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32년 교직 생활 동안 모은 거의 전부예요. 아파트 두 채가 한 채가 됐고 적금 3천만 원이 0이 됐고 퇴직금에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후회는 없었어요.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연함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5장. 통장에 남은 건 잔고뿐. 2013년 마침내 퇴직을 했습니다. 32년이었어요.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교실 문을 나서는데 빈 복도에 햇빛이 비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복도를 내일부터는 안 걸어도 된다는 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교장실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박 선생 수고 많았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작은 송별회를 해줬는데 케이크에 32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총액이 7천만 원이었는데 둘째 결혼 때 1,900만 원을 중도 인출했으니까 실수령은 5,1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남은 현금 5,500만 원을 합치면 제 전 재산이 1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600만 원. 32년 교직 인생의 마지막 잔고가 이 금액이었어요.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거든요. 퇴직 후 30년을 더 산다고 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9만 원이에요. 29만 원으로 밥 먹고 병원 가고 공과금 내고 가능하겠어요? 교직연금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건강보험료하고 각종 공제를 빼면 실수령이 95만 원이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아껴 쓰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이었어요. 분당 아파트 한 채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매달 관리비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연금 95만 원에서 관리비 30만 원을 빼면 65만 원이 남는데 여기서 식비에 통신비에 교통비에 공과금까지 빼면 진짜 빠듯해요. 처음에는 아꼈습니다. 외식을 안 하고 택시를 안 타고 옷을 안 사고 그렇게 버텼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아껴도 돈이 나갈 구멍은 있거든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나가고 가전이 망가지면 새로 사야 하고 비상금이라고 모아둔 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큰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좀 어려운데 좀만 도와줄 수 있어? 사업을 한다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곧 갚을게. 아빠 그 말을 믿고 보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나도 500만 원은 안 왔거든요.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그 500만 원은 공기 중에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어요. 둘째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 1,000만 원이 필요하다더라고요. 1,000만 원.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빼면 비상금이 거의 바닥이 나는 거였거든요.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송금을 했어요. 아버지니까. 그때부터 통장 잔고가 눈에 보이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1억이 8천이 되고 8천이 5천이 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비상금을 조금씩 꺼내 쓰는데 어느 순간 3천만 원도 깨졌거든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속도로 가면 5년 안에 바닥이 난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아파트를 팔자. 분당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작은 빌라로 옮기자.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2017년에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매매가가 3억 2천이었어요. 거기서 양도세하고 중개 수수료 빼니까 2억 9천이 남았거든요. 경기도 외곽의 8평짜리 빌라를 5천만 원에 샀습니다. 2억 4천만 원이 현금으로 남았어요. 이 돈이면 이제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연금이랑 합치면 넉넉하진 않아도 굶지는 않겠다고. 근데 그 2억 4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애 사업이 망했거든요. 빚이 생겼다면서 아빠 입원 한 번만 하더라고요. 3천만 원을 줬어요. 둘째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비가 너무 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태달라고.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돈이 나가는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2억 4천이 1억이 되고 1억이 5천이 되는 걸 보면서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근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아들들인데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내 거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나눴어야 했는데 그 순서를 뒤바꿨던 겁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제 곧 알게 됩니다. 해시태그 6장. 폐지라도 주어야지. 2020년이 되니까 통장에 1,0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연금 95만 원에서 빌라 관리비 15만 원을 빼면 80만 원이 남는데 거기서 식비에 전기세에 통신비에 건강보험료까지 내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끼니를 줄였어요. 하루 3끼를 2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점심에 라면 하나 끓이고 저녁은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거든요. 반찬은 김치 하나가 전부였어요. 가끔 콩나물을 사서 무쳤는데 콩나물 한 봉지가 1,200원이더라고요.
그 1200원이 아까운 거예요. 온수를 틀 수가 없었습니다. 가스비가 무서웠거든요. 겨울에 찬물로 세수를 하면 손이 트고 얼굴이 갈라지는데 그냥 참았어요. 보일러도 최소로만 틀었습니다. 방이 좁으니까 이불을 두꺼운 걸로 덮으면 버틸만 하다고 스스로를 속였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가 딱딱딱 부딪히면서 깨는 날이 있었어요. 추운 거예요. 8평짜리 빌라가 추운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동네를 걷다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봤거든요. 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시는데 뒷모습이 비틀비틀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오금이 저렸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제가 그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동네 고물상 사장한테 가서 나도 좀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수레를 하나 빌려주더라고요. 그 수레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32년, 표창장도 받고 학부모한테 감사 인사도 받던 사람이 수레를 끌고 골목을 다니게 된 거예요. 새벽 5시에 나갑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시간이거든요.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무서웠어요. 특히 옛날 제자를 만나면 어쩌나 그 생각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이 질문을 받을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다녔어요. 폐지를 한 가득 실어봐야 하루에 7,000원 남짓이거든요. 많이 벌면 10,000원. 한 달 꼬박하면 20만 원 정도가 손에 쥐어집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저울에 올리고 7,200원이요 하면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속으로는 목이 메었어요. 한 번은 고물상에서 다른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80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형씨도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무릎이 안 좋거든요. 관절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술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없어요. 무릎이 아파도 수레를 끌어야 하니까 파스를 붙이고 나갑니다. 약국에서 파스 한 봉지가 5,000원인데 그것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씁니다. 한 장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 무릎에 붙이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면 우유 한 팩하고 찬밥밖에 없어요. 우유에 밥을 말아 먹는 게 저녁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식사냐 싶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진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게 당연해지는 순간 예전에 먹던 밥상이 꿈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내가 차려주던 반찬 4-5가지, 따끈한 국물, 갓 지은 밥. 그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밤에 좁은 방에 누우면 천장밖에 안 보입니다. 창문이 하나 있는데 커튼을 안 쳤거든요. 커튼 살 돈도 아까워서요.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천장의 네모 모양을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잠이 드는 겁니다. 한 번은 둘째한테 전화를 했어요. 별일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아빠 무슨 일이야? 하길래 아니 그냥 전화했다 했더니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할게 그러더라고요. 끊고 나서 한참을 전화기만 들여다봤습니다. 나중에요. 그 나중에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말이에요. 공짜로 받는 건 싫습니다. 고물상 할아버지가 형씨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 하셨을 때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내 힘으로 번 거다. 7,200원이지만 내 노동의 대가다. 누가 그냥 줬으면 더 서러웠을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10분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괜찮은데 남이 던져주는 돈은 받기 싫어요. 그 마음만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해시태그 7장. 내 거 먼저 챙길걸. 한참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술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사업을 말아먹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노릇을 했을 뿐이에요. 자식한테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를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대학 보내려고 적금을 깨고 결혼시키려고 집을 팔고 전세금 마련해 주려고 퇴직금을 털어요.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더라고요. 아이가 18이 되면 독립하는 게 당연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30이 넘어도 부모가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계 지출을 보면 40대의 월 지출의 30%가 자녀 교육비로 나가고 50대에는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으로 쓴대요. 이게 정상입니까? 내 노후를 통째로 바쳐서 자식을 세워주는 건데 정작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잊혀지는 거예요. 제가 그 꼴이거든요. 2억 5천만 원을 퍼줬는데 지금 제한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아이는 없어요. 가끔 명절에 5만 원짜리 용돈이 들어오는 게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걔들도 힘드니까요. 큰애는 사업빚 갚느라 허덕이고 둘째는 아이 키우느라 빠듯하고 내가 퍼준 돈이 아이들한테 여유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같이 가라앉은 거예요. 노노상속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90살에 죽으면서 70살 된 자식한테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라는 게 집 한 채인데 90살까지 쥐고 살면서 제대로 된 생활도 못하다가 죽어서야 자식한테 넘기는 겁니다. 받는 자식은 70이에요. 그 나이에 집 한 채 받아서 뭘 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8평짜리 빌라를 꽉 쥐고 폐지를 주우면서 이 집은 나중에 아이들한테 줘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빌라가 5천만 원이에요. 제가 죽으면 두 아들이 2,500만 원씩 나눠 갖는 건데 그때 아이들 나이가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에 2,500만 원 받아서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거 먼저 챙겼어야 했다는 거. 아파트 2채가 있을 때 한 채는 지키고 적금 3천만 원은 손 안 대고 퇴직금은 내 노후에만 썼어야 했다는 거. 아이들한테 줄 돈의 절반만 줬어도 이 꼴은 안 당했을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70대 중반인데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더라고요. 부인이 여기서 매달 돈이 나온다는 건 참 든든한 백이에요 하더라고요. 남편이 말년에 자녀들한테 짐이 된다는 게 제일 부담이었는데 미리 준비한 결과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부부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분당 아파트를 안 팔고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면 매달 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교직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170만 원이에요. 그 정도면 폐지 안 주어도 됐습니다. 찬밥에 물 안 말아도 됐어요. 무릎 수술비도 감당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부가 다른 점이 뭐냐면 자녀한테 돈을 안 퍼준 거예요.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로 나눈 겁니다. 저는 반대였어요. 전부 퍼주고 나서 내 것을 챙기려고 했는데 남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부는 텃밭도 가꾸고 있었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더라고요. 소일거리도 있고 수입도 조금 생기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퇴직하면 괜찮겠지, 연금 나오면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뿐이었거든요.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후 준비는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요. 더하기는 소득을 늘리고 연금을 넣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면 빼기를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차를 팔면 한 달에 6, 70만 원이 절약되고 커피 한 잔을 아끼면 노후 자금 상당 부분이 마련된다고. 카페라떼 효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더하기도 빼기도 없었어요. 있는 걸 전부 자식한테 줬으니까 빼려고 해도 뺄 게 없는 거예요. 차도 없고 커피도 안 마시고 외식도 안 하는데 더 뭘 어떻게 빼요.
내 거 먼저 챙길걸.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매일 아침 수레를 끌고 나갈 때마다 이 문장이 떠올라요. 근데 지금 깨달아봤자 소용없잖아요. 시간은 안 돌아오니까요. 해시태그 8장. 아직 숨은 쉬고 있으니까. 요즘 새벽에 수레를 끌고 나가면 해 뜨는 걸 봅니다. 겨울에는 7시쯤 되어야 해가 뜨거든요. 동쪽 하늘이 벌겋게 물드는 걸 보면서 수레를 세우고 한참을 서 있어요. 예전에는 해 뜨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망한 뒤에야 해가 뜨는 걸 보게 됐으니까요. 한 번은 고물상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82인데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82의 폐지를 주우면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72짜리가 뭘 한탄하고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일단 8평짜리 빌라가 있잖아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들어갈 곳이 있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방이 있거든요. 좁아도 방은 방이에요. 그리고 연금이 나오잖아요. 95만 원이 적다고만 생각했는데 연금조차 없는 분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연금 95만 원의 폐지로 버는 20만 원을 합치면 115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관리비 15만 원, 식비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아요. 이 5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년에 600만 원이 모입니다. 무릎 수술비 300만 원은 2년 안에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2년이면 74살이에요. 70내에 무릎 수술을 하면 80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으면 폐지를 더 주울 수 있고 더 주우면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다시 가봤어요. 이번에는 수급자 신청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물어봤거든요. 공원 청소나 교통 안내를 하면 한 달에 27만 원을 준다더라고요. 폐지보다는 안정적이잖아요. 신청서를 써놨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수레를 계속 끌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3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직업이었잖아요. 그 기술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복지관에서 어르신 문예 교실이라는 걸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글을 못 읽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래요. 보수는 많지 않지만 교통비 정도는 나온다더라고요. 거기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이력을 보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분이 오셔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 교단에 서던 그때 그 느낌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출퇴근이 걱정이거든요. 근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기분이에요. 목표가 생기니까 새벽에 수레를 끄는 것도 덜 힘들더라고요. 이 폐지가 무릎 수술비가 되고 수술을 하면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러면 문예 교실에 갈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들한테 아빠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말을 해야 하더라고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늙었고 나도 아프다고.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32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파트 2채를 모았다가 자식한테 전부 퍼주고 폐지를 줍는 72살짜리 노인의 이야기. 제가 잘못한 게 뭐냐고 물으면 내 거를 안 챙긴 거예요. 자식한테 주는 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었는데 그 도리가 저를 벼랑 끝으로 밀었습니다.
근데요, 아직 숨은 쉬고 있잖아요. 무릎이 아파도 수레를 끌 수 있고, 연금이 적어도 매달 나오고, 비가 와도 들어갈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증거거든요. 부모 부양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파산 신청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온 세상이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한테 전부를 쏟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은 자식한테도 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서로한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